찰싹 살이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63층 펜트하우스를 울렸습니다. 38년 키워준 아들의 손이 70세 어머니의 뺨을 후려친 순간이었죠. 어머님, 수술 알아서 잘 받으시고 저희는 한 달 뒤에나 뵐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1억짜리 크루즈 여행을 떠나며 짐짝처럼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올라탄 호화로운 배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힌 바로 그 순간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끔찍한 감옥으로 변할 줄은 말이죠. 지금부터 뺨을 맞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돌려주는 가장 통쾌하지만 가장 슬픈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타워 팰리스 63층. 그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냉기만큼이나 싸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깔려 있었죠. 박정숙은 자신의 방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즉시 타비 시술 필요, 예상 비용 5천만 원. 선명하게 박힌 글자들이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했던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죠. 그녀는 30년 전 속초 중앙시장의 작은 전복죽 가게에서 시작해 한상이라는 거대한 식품 기업을 일군 박정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실권을 모두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아들 강훈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죠. 아들 부부의 사치, 회사에서의 갑질로 인해 회장직을 물려줄 수 없다는 박정숙의 오랜 고민 끝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들 강훈과 며느리 혜진은 이 결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개인 재산이라도 가로채야겠다는 생각에 함께 살자고 했었죠. 하지만 같이 살기 시작한 후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이 진단서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술한다고 하면 걱정이나 할라나.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 앞에 다다른 순간 안에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또 전화 왔다고? 아, 짜증나. 혜진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박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문에 귀를 더 가까이 댔죠. 심장? 그 늙은이 심장이 뛰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지금 돈이 어딨어. 크루즈 비용 결제해서 돈 없는 거 알잖아. 혜진이 전화기를 침대 위로 집어 던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강 원장님이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리고 심장 수술인데 여행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여행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잊었어? 내일 출발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잘못되면 우리야 좋지. 땡큐지. 혜진이 손뼉을 탁 치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상속 절차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 안 그래? 여보, 정신 차려.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쓸 생각 말고 우리 여행 갈 준비나 하라고. 늙은이 수술비로 쓸 돈 있으면 나 샤넬백 신상 나온 거나 하나 더 사줘. 강훈이 여전히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혜진아, 엄마가 당신 정말 답답하네. 그 할망구가 꼴딱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라고. 회장직도 자기한테 안 물려줬잖아. 자긴 억울하지도 않아? 박정숙은 차가운 벽을 짚은 손바닥에 바짝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기업을 일군 강철 같던 의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알았어, 알았어. 엄마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여행 준비부터 하자. 강훈의 목소리가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박정숙은 조용히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차가운 대리석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온 박정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장비서. 네, 회장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충직한 장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 준비는 다 됐지? 물론입니다. 회장님 지시만 내리시면 언제든 VIP실에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도 모두 대기 중입니다. 박정숙이 창밖 한강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아드님께는? 아니야. 아들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직접 할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끊은 박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어깨를 더 구부정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마지막 시험을 위한 그녀의 마지막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30분 후 박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강훈과 혜진, 그리고 혜진의 부모인 서연아 부부가 크루즈 여행 팸플릿을 펼쳐놓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비싼 안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강훈이 팸플릿에서 눈도 떼지 않고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혜진이 와인 잔을 보란 듯이 흔들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도 이것 좀 보세요. 지중해 크루즈 로열 스위트. 1억이면 정말 거저예요, 거저. 혜진의 어머니인 서연아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꿈꿨던 여행이잖아. 아이고, 정말 사위 잘 만나서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네. 사부인도 이런 아들, 며느리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박정숙이 팸플릿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연습했던 대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강훈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뭔데요? 바쁜데 빨리 말씀하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심장 수술이라는데. 아, 안 그래도 강 원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수술 날짜가 저희 여행이랑 겹쳐서 저희가 가볼 순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박정숙이 목소리를 애써 더 떨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내 돈은 지금 다 장기 채권에 묶여 있어서 당장 쓸 수가 없어. 5천만 원만. 5천만 원만 어떻게 해. 안 되겠니? 거실의 모든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와인 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사람들의 동작이 일제히 공중에서 멈췄죠. 그때 혜진이 와인 잔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 집에 얹혀 사시면서 수술비까지요? 1억 크루즈 대금 내서 지금 돈 없어요. 혜진의 어머니인 서연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부인, 정말 왜 이러세요? 나이값 좀 하시고 우리 혜진이 고생 좀 그만 시키세요. 그러게 그 회사 우리 사위한테 회장직 줬으면 이런 꼴도 안 당하잖아요. 박정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에게 나이값 좀 하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박정숙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굴욕을 뼈아프게 참아내며 마지막으로 아들 강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어린 강훈을 등에 업고 뜨거운 불 앞에서 전복죽을 끓이던 그 시절의 기억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죠. 강훈아, 정말 안 되겠니?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70평생 자존심을 버린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훈은 장인 장모의 따가운 시선에 안절부절 못하며 애꿎은 와인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힐끗 혜진의 얼음장 같은 눈치를 살피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장모 서연아의 표정을 확인했죠. 어머니, 혜진이 말대로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강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비싼 수술을 지금 당장 하셔야 해요? 어머니 묶여있는 돈 어떻게든 해결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박정숙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이 5천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모와 아내의 체면 때문에 자신을 버린다는 현실이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이 타워 팰리스.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단 하루라도 이런 데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집 해달라고 할 땐 온갖 효도는 다 하더니 이제 와서 얹혀 산다고? 박정숙이 거실을 둘러보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또 그 소리예요? 지겨워 죽겠네. 그놈의 옛날 이야기. 그럼 등기부등본이라도 한번 떼보시든가요? 이 집 법적으로 깨끗하게 강훈 씨 명의라고요. 혜진이 방금 칠한 손톱을 후 불며 벌레 보듯 박정숙을 쏘아봤습니다. 저희가 어머님한테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지금 저희한테 얹혀 사시는 거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네. 장모 서연아가 당장이라도 딸 편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맞다, 혜진아. 속상해하지 마. 나이 들면 앞뒤 분간 못하고 저렇게 고집만 세지는 거야. 우리가 이해해야지. 서연아가 박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사부인,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사위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망신 주시면 어떡해요? 사돈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당한 강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어머니, 제발 좀, 그만. 강훈이 이성을 잃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다 계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만 좀 하시고 방에 들어가세요, 당장. 박정숙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이 불효막심한 놈, 누가 누구한테 쪽팔리다고 소리를 질러. 박정숙이 강훈의 등짝이라도 내리치기 위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70세 노인의 힘없는 손이었지만 30년간 쌓인 배신감이 실린 분노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강훈의 등짝에 닿지 못했습니다. 강훈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시라니까. 강훈이 어머니의 가느다란 손목을 우악스럽게 뿌리치는 순간 솟구치는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찰싹! 강훈의 손바닥이 박정숙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살이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박정숙은 충격으로 휘청거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얼하다 못해 불이 붙은 것 같은 뺨을 감싸쥐었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70평생 이런 굴욕은,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진 와인 잔이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죠.
강훈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끔찍한 침묵을 깬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 짜증이 확 난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사람 기분 좋게 여행 가려는데 재수없게. 별일도 아니구만. 혜진이 보란 듯이 명품 핸드백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짐이나 마저 싸. 공항 늦겠어. 서연아도 딸을 따라 일어서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혜진아, 이런 걸로 기분 상하지 마. 우리 딸 좋은 여행 가서 기분 확 풀자. 서연아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정숙을 짐짝처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박정숙을 마치 길거리의 장애물인 양휙 피해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드르륵 긁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습니다. 강훈은 캐리어를 끌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현관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마지막 한마디를 쐐기처럼 던졌습니다. 그럼 어머님 수술 알아서 잘 받으시고 저희는 한 달 뒤에나 뵐게요.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걱정 따위는 전혀 없었죠.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 홀로 남은 박정숙은 한동안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뺨의 화끈거림보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몇십 배는 더 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정숙이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바닥을 내려다보던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철한 기업가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폴더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장비서.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장성철 비서의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습니다. 박정숙이 아직도 얼얼한 뺨을 한 손으로 만지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타워 팰리스 30억 채권으로 압류 절차 당장 진행시켜.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강훈이가 내 뺨을 쳤어.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놈 사업 말아먹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때 내가 갚아준 30억 원 기억하지? 그때 근저당권 설정해둔 거 말이야. 네, 기억합니다. 회장님, 그거 당장 실행해. 임의경매 신청해. 내일 아침 제일 첫 번째 업무로 처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법무팀에 지시하겠습니다. 박정숙이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비서. 강훈이 법인카드로 1억짜리 크루즈 결제했을 거야. 그 카드 당장 정지시켜. 크루즈에서 단돈 10원도 못 쓰게 해.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정숙은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뺨의 상처는 아물겠지만 가슴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약한 어머니 박정숙은 없었습니다. 한 상을 맨손으로 일궈낸 강철 같은 의지의 박정숙이 진짜 그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정숙이 전화를 끊고 채 10분도 되지 않아 타워 팰리스 지하 주차장의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타이어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급하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기익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주차장 전체를 울렸죠. 차에서 내린 장성철 비서는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63층 버튼을 손가락이 부러져라 연타하며 올라가는 짧은 순간 장 비서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에서 밥값을 못 내고 도망치려다 붙잡혔던 그 비오는 날. 박정숙이 내어준 뜨끈한 전복죽 한 그릇. 뛰려면 밥은 먹고 뛰어야지.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띵! 63층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장 비서는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 앉아 있는 박정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박정숙의 붉게 부어오른 왼쪽 뺨이었습니다. 시뻘건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회장님, 장 비서가 황급히 달려가 박정숙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두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그의 이성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감히 회장님께. 장 비서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현관문 쪽으로 뛰쳐나갈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정숙이 그런 장 비서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괜찮다, 장 비서.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 놀랍게도 박정숙의 목소리는 서재에서 통화할 때보다 훨씬 더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만년설 같은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죠. 회장님,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시술 준비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장 비서가 박정숙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VIP실에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실 거울을 지나치며 부어오른 제 뺨을 무심하게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부터 할 일이 아주 많아.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전복죽을 끓이던 그 강인함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 비서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님? 장성철입니다. 장 비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즉시 근저당권 실행 절차 시작하세요. 타워 팰리스 63층 이강훈 명의 아파트입니다. 30억 원 채권 담보 설정되어 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임의경매 신청 서류도 같이 준비하세요. 1층에 도착해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박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놈이 옛날에 IT 바이오 사업한다고 깝죽대다 말아먹은 30억. 그때 근저당 걸어둔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장 비서가 백미러로 박정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습니까? 믿음에는 담보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회장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특히 돈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셨죠. 30분 후 서울 강남의 최고급 종합병원 VIP실. 흰색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박정숙의 뺨은 여전히 붓기가 가시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수술실 조명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장 비서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보며 차례대로 보고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근저당권 실행 통지서 발송 준비했고 임의경매 신청 서류는 내일 아침 법원 접수 예정입니다. 박정숙이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강훈이 놈이 법인카드로 크루즈를 결제했지? 얼마짜리야? 장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며 즉각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히 1억 1천만 원입니다. 지중해 크루즈 로열 스위트 4인실로 결제되어 있습니다.
장 비서가 화면을 박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제 내역에는 지중해 럭셔리 크루즈 30일 패키지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장 그 카드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켜. 박정숙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발급된 모든 보조카드, 연결된 계좌 전부 동결시켜. 크루즈에서 단돈 10원도 못 쓰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장 비서가 즉시 휴대폰을 들어 카드 회사 VIP 전담 라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상그룹 박정숙 회장명의 법인카드. 지금 즉시 긴급 정지 요청입니다. 네, 분실 신고로 처리하고 즉시 사용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카드에 연결된 모든 보조 카드도 함께 정지 처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장 비서가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순간부터 선상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 크루즈는 이미 2시간 전 출항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중해를 돌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거치는 코스입니다. 그때 흰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들어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TAVI 시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박정숙이 침대에서 내려와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정숙이 옆에서 함께 걷는 장 비서에게 말했죠. 장 비서, 경매 날짜 잡히면 바로 알려줘. 네, 회장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박정숙이 수술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장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내 집은 내가 다시 사와야지. 장 비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이 계셔서 제가 있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수술 잘 받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장 비서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장 비서는 복도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바쁘게 화면을 터치하며 여러 부서에 긴급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 회계팀, 총무팀. 전원 비상복도에 그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박정숙이 수술 중 불이 켜진 수술실로 들어간 바로 그 시각. 지중해의 푸른 바다 위를 미끄러져가는 거대한 크루즈선 오션 드리모의 로열 스위트룸에서는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강훈, 윤혜진, 그리고 혜진의 부모인 서연아 부부가 200평 규모의 개인 수영장까지 딸린 넓은 발코니에서 지중해의 석양을 바라보며 건배를 했습니다. 정말 최고야. 이래서 다들 로열 스위트 하는구나. 혜진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환호성을 질렀죠. 서연아가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혜진이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뒀네. 이게 웬 떡이야. 강훈이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으쓱했습니다. 하하, 장모님. 1억 1천만 원, 그만한 값어치는 하네요. 돈은 역시 이렇게 써야 제맛이죠. 첫 이틀간 그들은 말 그대로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선상 카지노에서 수백만 원을 잃어도 그저 즐거웠죠. 혜진의 아버지가 시가를 뻐끔거리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덕분에 늙은 나이에 이런 호사를 누려보네. 정말 고맙소. 여행 3일차 아침 혜진은 선상 면세점에서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에르메스 캘리백 한정판 가격표에 700만 원이 떡하니 붙어 있었죠. 어머 여보, 이거 완전 미쳤어.
한국에선 돈 줘도 못 구하는 거라고. 혜진이 가방을 끌어안고 거울 앞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강훈 씨, 나 이거 사줘. 네, 사줄 거지? 우리 엄마 아빠도 보고 있잖아. 강훈이 70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잠시 흠칫했지만 장인 장모가 빤히 쳐다보는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순 없었습니다. 그럼 사야지. 까짓것 700이 대수야? 어차피 우리 법인카드인데 긁어. 혜진이 의기양양하게 카운터로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죠. 700만 원 결제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혜진이 자신있게 강훈의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몇 초 후 단말기에서 경쾌한 거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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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거절. 이상하네요. 다시 해보세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 아니, 아예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강훈이 당황하며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보세요. VVIP 카드란 말입니다. 삑, 삑, 승인 거절. 그럼 이 카드로 해주세요. 삑, 승인 거절. 강훈의 지갑에 있던 카드 5장이 차례대로 승인 거절 딱지를 맞았습니다. 면세점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수군거리며 그들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어제 카지노에서도 멀쩡히 잘 긁혔는데. 강훈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크루즈의 고객 서비스 매니저가 깔끔한 유니폼 차림으로 정중하지만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강훈 고객님. 현재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모든 카드가 한국의 카드사로부터 분실 신고로 접수되어 전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분실 신고라니요? 누가요? 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니저가 태블릿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방 로열 스위트예요. 1억이 넘는 방이라고요.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숙박비는 이미 선결제되어 객실 이용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모든 주류 구매, 카지노, 스파, 그리고 모든 기양지 관광 상품 이용이 전부 불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오직 3층의 메인 뷔페 식당만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 순간 서연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강훈의 뺨이라도 칠 기세로 소리쳤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 서방, 지금 돈도 한 푼 없이 바다 한가운데 감옥에다 가둔 거야. 그렇게 돈 가져오지 말라고 떵떵거리더니. 서연아의 앙칼진 목소리가 면세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로열 스위트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샴페인 대신 객실에서 제공하는 무료 생수만 들이켜야 했죠. 저녁 식사를 위해 그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일반 승객들과 함께 3층 뷔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음식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짜증나. 이런 싸구려 음식을 어떻게 먹어? 저것들 다 우리 쳐다보는 것 좀 봐. 다른 승객들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네 사람의 얼굴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강훈은 미친 듯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 비서에게 연결되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 같았죠. 회의 중이십니다. 장 비서님, 저 이강훈인데요.
지금 카드가 갑자기 정지돼서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당분간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드님 전화는 절대 연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딸깍. 첫 기항지인 이탈리아 나폴리에 도착했을 때 다른 승객들은 모두 관광버스를 타고 폼페이 유적지 투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강훈 일행은 선상에 남아 있어야 했죠. 투어비를 낼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가 발코니에서 관광버스들을 바라보며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돈 때문에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다니. 이서방,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배 돌리라고 해. 강훈도 폭발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돌리고 싶다고 이게 돌아가집니까? 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우리까지 이 망신을 당하잖아. 지옥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와인을 마시며 우아하게 파티를 즐길 때 그들은 구석진 뷔페 테이블에서 초라하게 식사했습니다. 선상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은 창문 너머로만 바라봐야 했죠. 혜진과 강훈은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웠고 서연아 부부는 아예 강훈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출국할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였고 한 달간의 스트레스와 다툼으로 모두 초췌하기 짝이 없었죠. 공항 로비에서 서연아가 강훈에게 캐리어를 집어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주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여행 선물해줘서 고맙네, 이서방. 혜진은 씩씩거리며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강훈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다 해결될 거야. 강훈은 택시를 타고 타워 팰리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선 순간 강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에 시뻘건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법원 압류 경고장 유체동산. 강훈이 떨리는 손으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 한 통이 툭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강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여행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강훈이 마주한 그 시뻘건 압류 경고장과 부동산 임의경매 통지서. 그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부의 시작은 30년 전 속초 중앙시장의 후미진 골목에서 피어오르던 뜨거운 김이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한쪽 구석의 작은 가게 한상죽집에서는 이미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가게 안쪽 좁은 방에서 어린 강훈이 새근새근 잠든 사이 30대의 젊은 박정숙은 펄펄 끓는 솥단지 앞에서 긴 나무 주걱으로 전복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갓 삶아낸 전복 내장과 쌀이 볶아지는 고소한 향이 가게 전체를 감쌌습니다. 박정숙이 좁은 방으로 들어가 어린 강훈을 업고 나왔습니다. 강훈아, 일어나야지. 엄마가 밥 해줄게. 박정숙이 높은 의자에 아들을 앉히고 작은 그릇에 전복죽을 덜어 식혔습니다. 강훈이 눈을 비비며 투정했습니다. 엄마, 죽 먹기 싫어. 맨날 죽이야. 그래도 먹어야 쑥쑥 크지. 우리 강훈이가 이 다음에 큰 사람 되려면 엄마 죽 많이 먹어야 해. 박정숙이 웃으며 아들에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녀의 한상죽집은 신선한 전복 내장과 쌀을 참기름에 달달 볶아 끓여내는 비법 덕분에 속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전복죽 하나. 여기 특전복죽 둘이요. 얼른. 오전 내내 주문이 쏟아졌고
박정숙은 혼자서 주문받고 죽 끓이고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비 오는 가을날 오후 가게가 한적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숙이 솥을 닦고 있을 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돈도 안 내고 어딜 도망가. 근처 국수집 아저씨가 깡마른 고등학생 하나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교복을 입은 학생은 맨발로 뛰어오다 박정숙의 가게 앞에서 그대로 넘어졌죠. 이 녀석이 밥값 3,000원도 안 내고 도망치려 해. 국수집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학생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박정숙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학생은 굶주림에 새까맣게 마른 얼굴이었어요. 아저씨, 얼마예요? 3,000원인데 이놈이 글쎄. 제가 대신 드릴게요. 내 상처 덧나겠네. 박정숙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국수집 아저씨가 돈을 받고 툴툴거리며 돌아갔죠. 박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학생 장성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 무릎 다 까졌네. 뛰려면 밥은 먹고 뛰어야지. 박정숙이 장성철의 팔을 잡아 일으켜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앉아. 전복죽 한 그릇 끓여줄게. 저는 돈이 없는데요. 장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돈 달라고 했어? 배고프면 먹어야지. 학생은 박정숙이 가장 큰 솥에서 전복살이 가득 든 특전복죽을 푸짐하게 퍼 담아 내주었습니다. 장성철이 첫 수저를 뜨는 순간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배에 따뜻한 죽이 들어가자 온몸에 피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많이 배고팠구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성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없습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그럼 혼자 살아? 어디서?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데 요즘 일이 없어서 박정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처지라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 설거지하고 홀 정리하는 일인데. 그리고 밥은 삼시세끼 여기서 해결하고. 장성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말요? 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장성철은 박정숙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까지 닥치는 대로 했죠. 박정숙은 그런 장성철을 친아들처럼 돌봤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사입히고 성적표를 받아오면 용돈을 쥐어주며 격려했습니다. 몇 년 후 한상죽집은 전국적인 맛집이 되었습니다. 박정숙은 한상식품이라는 공장을 세워 전복죽을 레토르트 제품으로 만들어 전국 마트에 납품했죠. 한상 전복죽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한상은 순식간에 중견식품 기업으로 성장했고 박정숙은 속초를 떠나 서울에 본사를 차렸습니다. 같은 해 장성철은 서울대 법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가게로 뛰어와 박정숙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사장님, 저 붙었어요. 수석이래요. 우리 성철이가 해냈구나. 장하다. 박정숙도 장성철을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대 졸업 후 장성철은 사법고시 1차에도 거뜬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중 그는 박정숙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 사법고시 포기하고 회장님 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꿈이 판사 되는 거였잖아. 제 꿈은 회장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한상에서 회장님을 도와 이 기업을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장성철은 그렇게 박정숙의 비서가 되어 한상의 법무와 경영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친아들 강우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비린내 나는 죽 가게를 창피해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한테 우리 가게 이야기하기 싫어. 다른 애들 아빠는 다 회사원인데 우리는 왜 음식점이야? 박정숙이 성공한 후에도 강훈의 삐뚤어진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보내달라 떼를 써서 다녀오더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허황된 사업 아이템만 찾아다녔죠. 엄마, 요즘 시대에 죽 같은 구식 사업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젠 IT, 바이오라고요. 네가 먹고 자란 게 그 구식죽이야. 이놈아 하지만 강우는 30년 전 어머니가 맨손으로 일군 그 가게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 전 어머니가 맨손으로 일군 가게의 땀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던 강우는 5년 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강훈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5년 전 그가 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였죠.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명품 정장을 빼입은 강훈이 잔뜩 들뜬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던 박정숙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누구랑? 윤혜진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아, 정말 끝내주게 예쁘고 똑똑해요. 강훈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화려하게 아름다웠지만 박정숙의 날카로운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집안은? 아버님이 중소기업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아주 화목해요. 중소기업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하는 회사인데 박정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강훈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뭐? 요즘 경기가 다 그렇잖아요. 조금 어렵다고는 하네요. 박정숙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숙은 혜진을 직접 만났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 약속 장소에 나타난 혜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혜진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혜진이 상냥하게 인사했지만 박정숙은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계산기를 똑똑히 읽었습니다. 앉아요. 차 마셔요. 감사합니다. 어머, 이 호텔 정말 좋네요. 샹들리에 좀 봐.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사업 잘 될 땐 여기 VVIP셨대요. 혜진이 호들갑을 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박정숙의 우려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혜진의 입에서는 명품 신상, 다음 주 갈 파리 여행, 미슐랭 레스토랑 이야기만 쏟아졌습니다. 아들 강훈에 대한 진지한 애정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혜진 씨, 우리 강훈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어머, 클럽에서 만났는데요. 강훈 씨가 그날 제가 좋아하는 돔 페리뇽을 5병이나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젠틀맨이시더라고요. 한눈에 반했죠. 박정숙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숙은 강훈을 불렀습니다. 강훈아, 난 그 여자와의 결혼 반대다. 왜요? 혜진이가 뭘 어쨌다고요? 예쁘고 착하기만 한데. 강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거야. 30년을 넘게 사람만 봐온 내 눈을 믿어. 어머니는 왜 맨날 제 일에 간섭하세요? 제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돼. 저는 무조건 혜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강훈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면 혜진이랑 같이 나가 죽어버릴 거라고요. 진짜로. 박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자식이 이런 막다른 말을 내뱉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네. 혜진이는 제 목숨이에요. 걔 없으면 저 못 살아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항복했죠. 와,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신혼집은 내가 해주마. 타워팰리스 63층 펜트하우스, 어떠냐? 박정숙은 그 자리에서 현금 30억을 주고 타워팰리스를 강훈의 명의로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우려는 2년 만에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훈에게서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흐흑, 저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제가 사업 투자를 했는데 30억을 다 날렸어요. 박정숙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IT 바이오 융합 사업이라고. 혜진이 아버지가 이거 하나면 대박 난다고 소개해 준 건데. 그게 사기였어요. 그래서 그 30억은 어디서 났어? 집을 담보로 사채를 썼어요. 어머니, 지금 그놈들이 문 부순다고 집에 와서 난리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박정숙이 즉시 타워팰리스로 차를 몰았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 셋이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강훈과 혜진은 거실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에서 행패야. 박정숙이 사내들을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구긴 이 집주인한테 30억 빌려준 채권자다. 이 할머니야. 당신은 뭔데? 내가 이놈 어미다. 내 아들 빚. 내가 갚지.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내 아들한테 손끝 하나라도 댔으면 각오해. 돈만 받으면 될 것을 어디 와서 겁박질이야. 박정숙의 기세에 사채업자들이 오히려 주춤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정숙은 약속대로 30억 원 현금을 준비해 사채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내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당신들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사태가 수습된 후 박정숙은 한상 본사 회의실로 강훈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 비서와 법무팀장이 배석해 있었죠. 강훈아, 앉아라. 강훈이 어머니의 싸늘한 표정에 바짝 긴장했습니다. 어제 내가 갚아준 30억, 그거 공짜 돈 아니다. 박정숙이 서류 뭉치 2개를 강훈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30억 원 정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이고 이것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박정숙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담보는 네가 살고 있는 그 타워팰리스야. 내가 사준 그 집. 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싫으면 지금 당장 30억 현금으로 갚아.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강훈은 사채업자들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더 이상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야죠, 어머니. 아이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훈은 서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강훈의 가벼운 뒷모습을 보며 박정숙이 장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근저당권 서류, 내 개인 금고에 잘 보관해둬. 언젠가
아주 요긴하게 쓸 날이 올 거야. 네, 회장님. 그날부터 강훈은 30억의 빚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박정숙에게는 아들을 제어할 마지막 안전장치였지만 강훈에게는 그저 잊혀진 서류 조각일 뿐이었죠.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그 서류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5년 전 아들의 빚 30억을 대신 갚아주며 설정했던 그 서류. 박정숙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그 근저당권은 수년간 회장 개인 금고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서류를 깨운 사건은 1개월 전 한 병원에서 시작되었죠. VIP 진료실. 박정숙은 심전도 검사 결과를 든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판막이 거의 닫혀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박정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게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타비 시술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나온 박정숙은 한강변 벤치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을 강철처럼 살아왔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죠. 그날 저녁 한상 본사 회장실. 장비서, 김철수 사장 영입건 어떻게 됐어? 네, 회장님. 저희 제안을 최종 수락했습니다. 언제든 투입 가능합니다. 장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사회에서 바로 발표하자. 나는 오늘부로 명예회장으로 물러날 거야. 모든 경영권은 김 사장에게 이양한다. 장 비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정정하신데. 강훈이 그 녀석한테는 죽어도 회사 못 물려줘. 그놈은 한상을 이끌 깜냥이 못 돼. 박정숙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상 이사회에서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박정숙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는 소식이었죠. 그날 저녁 예상대로 강훈이 분노에 차서 회장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혜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회사를 생판 남한테 넘겨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강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면 언젠가는 네가 맡게 될 거다. 준비가 안 됐다고요? 제가 어딜 봐서 준비가 안 됐어요. 저도 미국에서 대학물 먹고 사업 경험도 다 있는데. 혜진이 옆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강훈 씨가 이 한상의 유일한 후계자인데 어떻게 굴러온 돌한테 회사를 넘겨요? 박정숙이 차가운 눈으로 혜진을 쏘아봤습니다. 혜진아, 이건 우리 한상의 경영권 문제다.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저희가 가족인데 어떻게 안 끼어들어요. 회사가 남의 손에 꼴딱 넘어가면 저희 앞날은 어떡하라고요. 혜진이 본심을 숨기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이번에는 가면 같은 미소를 띠고 박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일도 그만두셨는데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네. 저희가 아들 며느리 노릇, 효도 실컷 하게 해주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정숙은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은 검은 속내를 단박에 꿰뚫어 봤습니다. 경영권을 놓쳤으니
이제 자신의 남은 개인 재산이라도 통제하려는 심보가 뻔히 보였죠. 그날 밤 박정숙은 장 비서와 긴밀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그 며느리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 비서가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알아, 나도. 하지만 장 비서, 내 아들이 정말 짐승이 다 된 건지 아니면 아직 사람의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지 내 눈으로 마지막 확인을 해야겠어. 박정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녀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개인 재산을 한상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넘기거나 30년 만기 장기 채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꾸몄죠.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가던 날, 박정숙은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들고 갔습니다. 30년간 기업을 호령하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돈 없고 힘없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환영해요. 이 방 쓰시면 돼요. 혜진이 세상 다시 없을 효부처럼 자기적인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합가 생활은 정확히 3일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혜진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식기를 좀 따로 쓰셔야겠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혜진이 박정숙 전용이라며 플라스틱 그릇과 컵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방에서 냄새가 좀. 환기를 자주 시켜도 될까요? 박정숙의 방에는 방향제가 뿌려지고 공기청정기가 24시간 돌아갔습니다. 강우는 더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어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혜진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스테이크 시켜 먹을까?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혜진하고만 대화했습니다. 강우나, 저녁은 박정숙이 물으면 건성으로 대답했죠. 아, 어머니는 알아서 챙겨 드세요. 박정숙은 그 비싼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시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숙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제 어미의 수술비 5천만 원을 기꺼이 내줄 마음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던 박정숙은 강훈과 혜진의 방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대화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또 전화 왔다고? 아, 짜증나. 그 늙은이 심장이 뛰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혜진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잘못되면? 우리야 좋지. 땡큐지. 그럼 상속 절차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 안 그래? 박정숙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가 꽂혔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제 어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의 때라는 것을. 아들이 정말 짐승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는지. 박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거울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모정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 위해 거실로 향했습니다. 5천만 원 수술비 요청. 그 시험의 결과는 아들이 휘두른 차가운 손바닥과 뺨을 태우는 고통스러운 손바닥 자국이었습니다. 강훈이 타워 팰리스 현관문 앞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를 발견하고 망연자실했던 그날로부터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서초구 법원 경매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늘 물건이 진짜 백이죠. 타워팰리스 63층 펜트하우스가 경매로 나오다니. 감정가 30억인데 30억에만 낙찰받아도 최소 10억은 먹는 장사예요. 부동산 투자자들과 중개업자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오전 10시 경매 시작 직전. 경매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박정숙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 따위는 없었죠. 2달 전 심장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녀는 70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입장했습니다. 값비싼 소재의 깔끔한 정장 차림,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그 모습은 얹혀 살던 늙은이가 아니라 한상을 일군 회장 박정숙 그 자체였습니다. 장 비서가 그녀의 옆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회장님, 이쪽 중앙 자리에 앉으시죠. 박정숙이 자리에 앉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야? 포스가 장난 아닌데? 경매관이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두가 기다리신 물건 번호 2024-100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63층 펜트하우스 감정가 30억 원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관이 호가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경매장 뒤쪽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안 돼. 멈춰. 그거 우리 집이야. 내 집이라고.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행색의 강훈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지옥 같던 크루즈 여행과 그 후 2달간의 노숙 생활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구겨질 대로 구겨진 얇은 점퍼 차림. 완벽한 빚쟁이의 몰골이었죠. 경매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은 또 뭐야? 어디서 거지 하나가 들어왔네. 미친 사람 아니야? 경비 어딨어? 경매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분 누구십니까? 당장 끌어내세요. 경매 진행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강훈이 경비원들의 손을 뿌리치며 경매장 앞쪽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건 무효야. 우리 엄마가. 강훈이 발버둥 치는 순간 경매장 중앙에 앉아 있는 박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강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단상만 바라볼 뿐이었죠. 경매관이 강훈을 무시하고 다시 경매를 속행했습니다. 자, 소라는 잠시 잊으시고 호명가 25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억, 26억, 27억 5천. 호가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강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안 돼. 자, 29억 5천, 29억 5천. 더 없으십니까? 호가가 29억 5천에서 멈췄습니다. 29억 5천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매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미동조차 않던 박정숙이 천천히 자신의 번호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경매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31억. 경매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감정가 30억을 1억이나 넘겨 부른 입찰이었습니다. 네, 31억. 31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경매관이 흥분해서 외쳤지만 아무도 그 가격에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31억 1회, 31억 2회. 강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박정숙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탕, 탕, 탕. 경매봉이 울리는 소리가 강훈의 절규를 덮어버렸습니다. 낙찰 106번 박정숙님께 31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박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낙찰 확인 서류를 받으러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강훈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박정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개였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네. 강훈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경매장 바닥에 울렸습니다. 집만은 제발. 저 진짜 갈 곳이 없어요. 혜진이도 떠났단 말이에요. 어머니, 제발. 박정숙이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아들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한 톨의 모성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넌 그저 30년 전 내게 30억을 빚지고 갚지 않은 파렴치한 채무자일 뿐이다. 강훈이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박정숙이 왼쪽 뺨을 손으로 한번 쓸어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뺨, 30년 키워준 어미의 뺨을 네가 감히 때린 값이다. 31억으로도 모자라. 그때 장 비서가 나타나 강훈의 팔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강훈 씨,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회장님 가시는 길 막지 마시고. 장 비서님은 내 사정 알잖아요. 제발 어머니께 말씀 좀. 회장님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장 비서가 강훈을 경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며 작은 봉투 하나를 그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혜진이 이미 도장을 다 찍은 이혼 합의서 사본이 들어 있었죠. 윤혜진 씨는 크루즈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재산 분할은 일절 포기하고 위자료도 안 받을 테니 이강훈 씨와는 연을 끊게만 해달라고요. 장 비서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강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500만 원은 뭡니까? 회장님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장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회장님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것마저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강훈이 500만 원과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손에 쥔 채 경매장 앞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펜트하우스도 아내도 어머니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경매장을 나온 박정숙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겁니까? 박정숙이 차에 오르기 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장 비서.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집을 되찾았으니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지. 박정숙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 뒷모습은 30년 전 속초시장에서 맨손으로 전복죽을 끓이던 그때처럼 굳건하고 단단했습니다. 박정숙이 이제 시작이라며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던 그 시각, 경매장에서 쫓겨난 강훈은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눈으로 서울역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 비서가 쑤셔 넣어준 500만 원. 그것이 그가 가진 돈의 전부였죠. 찜질방 휴게실, 시끄러운 TV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강훈은 며칠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 배고파.
라면이나 먹자 다른 사람들이 컵라면을 끓여 먹는 냄새가 허기진 배를 지독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주머니에 돈이 바닥을 드러내자 강우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창피해했던 그곳, 냄새난다며 코를 막았던 속초중앙시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속초중앙시장은 여전히 비린내와 짭조름한 바다 냄새, 고소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상죽집이 있던 자리를 기억을 더듬어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한상 역사기념관이라는 번듯한 2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30년 전 젊은 어머니가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전복죽을 젓던 모습을 재현한 밀랍 인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상그룹의 위대한 시작, 이곳 한상죽집에서부터라는 안내판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강우는 그 기념관 앞 차가운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강훈이 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앞치마에서 나는 전복죽 냄새가 창피해서 코를 막고 도망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회사 다녀 친구들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거짓말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때 엄마가 끓여주던 그 죽 한 그릇, 그거 한 번이라도 맛있게 먹어줬더라면 강훈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을 업고 일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뼛속까지 와 닿았습니다. 그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어머니의 인생과 사랑이 전부 담겨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냄새난다며 거부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강우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칼바람이 얇은 점퍼를 파고들었지만 뼛속까지 시린 마음의 추위가 더 매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념관 앞 계단에서 웅크리고 잠든 강훈을 누군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강훈 씨 꿈에서도 듣기 싫었던 낯익은 목소리. 강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칼 같은 정장 차림의 장 비서가 자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 비서님? 강훈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며칠을 굶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 비서가 그런 강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떻게 여길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장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구걸이라도 하려고 오신 겁니까? 장 비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강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 비서가 뒤편에 주차된 차에서 커다란 쇼핑백 하나를 꺼내 강훈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한상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파란색 작업복 한 벌과 안전모, 가리고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장 비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냄새난다고 무시했던 당신 어머니의 죽을 만드는 그 일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강훈이 작업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팍에는 한상식품 생산 1팀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급여는 정확히 최저시급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 월급 185만 원. 4대 보험은 떼고요. 장 비서가 무표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숙식은 인천 공장 기숙사에서 제공됩니다. 방 크기는 3평 고시원 수준이고 식사는 3교대 직원 구내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장 비서가 열쇠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기숙사 301호실 열쇠입니다.
강훈이 떨리는 손으로 그 파란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바로 그 작업복이었습니다. 싫으면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장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자비를 거부할 자유도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강훈이 그 거친 원단의 작업복을 부서져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정말로 후회 안 하겠습니까? 네. 제발. 강훈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차에 타십시오. 오늘 오후 2시부터 당신의 첫 출근입니다. 장 비서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인천 한상식품 제1공장 3평 남짓한 기숙사 301호 실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200평 펜트하우스에서 3평짜리 고시원. 그야말로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현실이었죠. 오후 2시 강훈은 어색한 파란 작업복을 입고 생산라인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13이라는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온 사람이네요. 반가워요. 저는 이 라인 책임지고 있는 라인장 김철수입니다. 50대 중년 남성이 강훈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훈입니다. 강훈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한상의 심장부 레토르트죽 생산 라인이에요. 거대한 공장 라인이 강훈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어머니의 얼굴이 그려진 전복죽 팩이 끝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할 일은 저기 1차 전복 손질과 포장 작업입니다. 김 라인장이 가리킨 곳에는 산더미 같은 전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손에 안 익어서 힘들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배워가세요. 그날부터 강훈의 새로운, 아니, 그의 진짜 첫 번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하루 종일 서서 비린내 나는 전복을 손질하고 뜨거운 죽을 포장하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단순 반복 작업.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강훈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죽을 직접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차가운 공장 라인 위에서였지만 이것이 어머니가 맨손으로 일궈낸 모든 것의 뿌리였습니다. 한상식품 인천 공장에서 땀 흘리던 강훈의 그 첫날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박정숙이 경매로 되찾은 그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다시 주인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31억 원의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을 제하고도 30억 원이 넘는 거금이 그녀의 손에 다시 들어왔죠. 박정숙은 그 돈에 자신의 남은 개인 재산을 모두 더해 30년 전 속초 중앙시장과 꼭 닮은 이곳 서울 남대문 시장 골목 끝자락에 3층짜리 낡은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상 나눔의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하루 5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였습니다. 오전 10시 급식소 문이 열리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던 노인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숙은 명예회장이라는 직함도 모두 내려놓고 매일 새벽 5시부터 이곳에서 하얀 앞치마를 둘렀죠. 30년 전 속초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솥단지 앞에서 직접 불을 조절하며 죽을 끓이고 국을 펐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밥 드실래요? 죽 드실래요? 어제는 죽 드셨으니까
오늘은 밥심 나게 밥 드셔야지. 박정숙이 80대 노파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타워 팰리스에서의 냉기는 사라지고 30년 전 시장 상인들의 땀을 닦아주던 그 따뜻함이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죽으로 줘요. 이빨이 시원찮아서 밥은 영. 네, 그럼요. 오늘은 속 편하게 전복죽 푹 끓였어요. 따뜻하게 한 그릇 하세요. 박정숙이 직접 떠주는 죽 한 그릇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정성이 담겨 있었죠. 장 비서는 이제 한상나눔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급식소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박정숙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 오늘 쌀 재고가 아슬아슬합니다. 방금 공장에서 배송 트럭 출발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 날이 추워지니까 어르신들이 밥을 더 찾으시네. 알았어, 장 이사장. 고마워요. 박정숙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급식소 뒷문으로 한상식품 로고가 선명한 1톤 트럭이 삐 소리를 내며 후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한 남자가 익숙하게 50kg짜리 쌀포대를 어깨에 둘러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는 1년 전의 강훈이 아니었습니다. 1년간의 고된 육체 노동으로 어깨는 떡 벌어지고 팔뚝은 단단해져 있었죠. 파란 작업복 아래로 땀에 젖은 등이 선명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두꺼워진 손,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바로 이강훈이었습니다. 강훈은 묵묵히 쌀포대를 나르며 창고에 쌓았습니다. 20포대가 넘는 쌀을 혼자서 다 옮기는데 30분이 꼬박 걸렸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었죠. 박정숙은 급식소 주방 창문 너머로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땀 흘리는 아들의 모습은 70평생 처음 보는 것이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강훈은 1년간 한상 공장에서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칼 같은 스케줄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죠. 처음에는 피가 나고 물집이 잡혔던 전복 손질도 이제는 공장 전체에서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숙련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그는 생산팀에서 배송팀으로 자원했습니다. 급여는 똑같았지만 전국 각지의 마트와 급식소를 돌아다니며 제품을 배송하는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원한 이유는 단 하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가 일하는 급식소에 쌀을 배달하며 그 모습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죠. 모든 배송을 마친 강훈이 트럭으로 돌아가려 할 때 주방 창문 너머로 박정숙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1년 만에 그 뺨을 때렸던 날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와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강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천마디, 만마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강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도 아들을 그저 덤덤히 바라볼 뿐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훈은 트럭 앞에서 90도로 아주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모기만 한 목소리로 인사한 후 강훈은 황급히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간 후 장 비서가 박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벌써 1년입니다. 저렇게 땀 흘리며 일하는 거. 이제 그만. 장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대답 대신 주방으로 돌아가 거대한 죽 솥을 저었습니다. 장 이사장, 그의 사람 몰골은 갖췄구나. 네, 회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자자합니다. 꾸준히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한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모든 배송을 마치고 인천 공장 기숙사로 돌아가려던 강훈을 장 비서가 불러 세웠습니다. 이강훈 씨. 네. 이사장님, 강훈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바빠서 점심도 거르셨더군요. 도시락통이 그대로던데 장 비서가 강훈의 가방에 달린 빈 도시락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기숙사 가서 컵라면 먹으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드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강훈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들어가시죠. 장 비서가 굳게 닫혔던 급식소 정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텅 빈 급식소 식당. 하루 종일 500명을 먹여보낸 후에 고요함 속에서 박정숙이 작은 테이블에 홀로 앉아 강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훈이 어색하게 죄인처럼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은 식탁이었습니다. 박정숙이 말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작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 고명도 없는 뽀얀 쌀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저 하얀 쌀죽이었죠. 박정숙이 직접 강훈 앞에 그릇을 툭 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강훈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가 직접 떠준 죽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그 순간 강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쌀죽인데 30년 전 속초시장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머니의 사랑 맛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맛보는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그 모습을 그저 덤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쌀을 1시간 더 불려야겠다. 죽이 좀 덜 뱄네. 입에 감기는 맛이 없어. 평범한 일상의 한마디. 하지만 강훈에게는 그것이 1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강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과 함께 뜨거운 죽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돌고 돌아서 모자는 마침내 한 식탁에서 같은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속초시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서울 남대문 시장 급식소에서 아주 느리고 아주 따뜻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장 비서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붉어진 눈시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죠. 인천공항에서 강훈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돌아선 그날 혜진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강훈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버렸으니 박정숙 회장에게서 뜯어낼 위자료 대신 친정의 재력을 바탕으로 더 멋진 남자를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서방 그 자식 완전 빈털털이 됐어. 이혼하길 잘했지? 그럼 우리 딸 잘했다. 그 콩가루 집안이랑은 상종도 말아야지. 하지만 혜진과 그녀의 부모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이 강훈에게 사기 투자 사기를 쳤던 IT 바이오 융합 사업. 그 사기의 뒤처리를 박정숙 회장이 얼마나 깔끔하게 해뒀는지를 말입니다. 장 비서는 박정숙의 지시로 5년 전 그 사기 투자의 증거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혜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은 한상의 법무팀이 동원한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까지 받으며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부도 났어. 박 회장,
그 독한 할망구가 우리를 가만 안 뒀어. 혜진의 아버지가 절규했습니다. 집은 차압당하고 명품 가방은 사채업자들이 모두 쓸어갔습니다. 서연아는 사부인에게 늙은 값 좀 하라고 쏘아붙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지하상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년 후 강남의 한 허름한 2층 네일샵. 혜진이 초보 2만 5천 원이라고 적힌 팻말 앞에서 고객의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에는 도끼만 남아 있었죠. 아, 손님, 좀 가만히 계세요. 자꾸 움직이시면 엇나가잖아요. 그녀가 손님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네일샵 창밖으로 한상식품 로고가 선명한 1톤 트럭이 쌀을 싣고 골목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자기도 모르게 그 트럭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재수 없어. 그녀는 트럭이 사라진 곳을 향해 낮게 욕설을 뱉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손님의 발톱에 집중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그녀의 삶은 그 냄새나는 죽가게에서 시작된 한 상의 그림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